소프트 바디 해보겠습니다. 소프트 바디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에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를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요. 아주 좋은 강의를 마침 찾았습니다. 그레이스케일 고릴라에서 하는 소프트 바디 강의인데 뭐 어떤 강의보다도 깔끔하고 전달력이 좋아서 그 강의의 패턴을 따라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소프트 바디 테스트를 위해서 플레인 그리고 상자를 만들어서 NB 자, 플레인은 2x2 그냥 이건 기능과는 상관없이 화면에서 좀 깔끔하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큐브는 세그먼트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0cc까지는 큐브를 만들었고요. 큐브를 조금 높은 데서 떨어뜨려 볼게요. 자,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할 건데 전체를 시뮬레이션 태그 리지드 바디 줄게요. 자, 플레이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게 그리고 플레이 해보면 자, 이게 일반적인 리지드 바디의 시뮬레이션 형태죠. 여기서 네이밍을 좀 해줄게요. 얘는 레프트, 얘는 라이트라고 네이밍을 해주고 오른쪽에 있는 리지드 바디 태그에 자, 여기를 창을 조금 키울게요. 네. 오른쪽에 있는 리지드 바디 태그에 소프트 바디를 활성화 시켜 줄 건데요. 일단은 made of polygon line 이걸로 활성화 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바로 이 부분에 아이콘 모양이 바뀝니다. 리지드 바디 모양과 소프트 바디 모양은 소프트 바디는 약간 아이스크림이 살짝 묻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아이콘으로 아이콘이 바뀌게 됩니다. 플레이 해 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시뮬레이션이 되고요.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건 다이나믹 오류죠.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하지만 컴퓨터는 샘플링 계산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류가 있고요. 그 오류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공이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자,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요. 이 장애물을 지나가는데요. 분명히 이동은 여기서 이쪽으로 하는데 샘플링을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충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먼저 샘플링 계산을 뭐 5번을 한다고 치죠. 뭐 이러면 닫겠네. 일부러 안 닫게. 자, 중간에 5번을 끼워 넣었는데 여기 교집합이 생기지가 않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저 공은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엔 똑같은 거리를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이는데 중간에 샘플링을 뭐 20번을 한다고 치죠. 자, 20번을 하게 되면 여기 이 부분에 교집합이 생기죠. 그러면 이 공은 왔다가 튕겨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큐버가 소프트바디 계산을 하면서 밑으로 축 처지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얘도 그러면 소프트바디를 만들어주면 둘 다 늘어질 텐데요.
뭐 둘 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현상을 줄이려면 컨트롤 D 프로젝트 세팅 다이나믹 고급 프레임당 스텝 수가 현재 5인데요. 15 해서 더 많이 계산하게 되면 플레이 자, 뭐 운 좋게 안 튀어나왔는데요. 자, 더 많이 계산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줄어듭니다. 이 물리 시뮬레이션의 환경에 따라서 줄어들거나 완전히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은 뭐 이 부분은 아니고 소프트 바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소프트 바디의 그 기본적인 옵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의 공에다가 지금은 사실은 공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일단은 뭐 그냥 있는 거니까 자, 재질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그 재질에 더블 클릭을 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텍스처 컬러에 텍스처 점점점 눌러서 자, no 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큐브에 텍스처가 들어갔는데요. 자, 큐브에 공 모양을 선택해서 여기 타일에 10을 줘볼게요. 자, 그리고 공 하나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큐브는 세그먼트가 각각 10씩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소프트 바디 공부를 하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포인트 위치와 엣지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이런 텍스처를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없을 때는 그냥 우리가 여기가 점이에요 하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니고 빨간 부분은 점이고 뭐 검정색 부분은 엣지입니다 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먼저 소프트 바디의 옵션들을 주요 옵션을 살펴볼 건데요. 소프트 바디는 크게 네 덩어리의 주요 항목이 있습니다. 자, 검정색으로 약간 짙은 부분 소프트 바디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shape conservation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pressure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소프트 바디의 뭐 일반적인 속성, 그 다음에 스프링, 말 그대로 스프링이에요. 용수철, 스프링에 관련된 속성, 그 다음에 shape conservation, 그 모양, shape은 그 전체적인 형태나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형태나 모양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들. 마지막에 이거는 압력이에요. 압력. 자,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 바디를 이해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소프트 바디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설명한 적이 있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컴퓨터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알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이 포인트라고 했죠.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소프트 바디는 스프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스프링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스프링으로 이루어진 이런 구조를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이 스프링이 일그러졌다가 다시 펴지겠죠. 소프트 바디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스프링이 있고요.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는 말 그대로 엣지가 되는 거죠. 엣지에 스프링이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도 스프링 계산을 합니다.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소프트 바디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리지드 바디 계산보다는 계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 유연한 부분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아주 풍부하게 해주죠. 자, 바로 이것이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이 스프링이 엣지 방향에 있는 스프링인지 아니면 대각선 방향에 있는 스프링인지 또 아니면 이런 옆 스프링과의 각도에 관련된 스프링인지 이 스프링들의 힘을 변화를 주면서 소프트 바디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컴퓨터가 소프트 바디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략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옵션에 대한 변화를 줘볼게요. 먼저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소프트 바디 일반 탭에 있는 것은 소프트 바디를 사용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하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오프 하게 되면 아이콘 모양이 변하면서 리지드 바디가 됩니다. 다시 여기를 온 하면서 여기 아이콘 모양이 변하는 것을 같이 보세요. 아이스크림이 살짝 묻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 위에 중간에 있는 Made of Polygon 라인이 가장 정확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계산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 아래쪽에 있는 Rest State는 Rest, 휴식 중인, 편하게 있을 때의 state,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다른 오브젝트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 모양을 여기 집어넣으면 얘가 긴장됐을 때는 이 상태지만 가만히 있을 때는 공 모양이 되는 그런 것을 여기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애니메이션까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Mass Map. Mass는 질량이란 뜻이거든요. 질량. 무게가 있는 질량. 그 질량의 map.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은 무겁고 어떤 부분은 가볍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것은 User, Accurate, Solver. Solver는 뭔가 푸는, 방정식을 푸는, 문제를 푸는 그런 게 Solver인데요. Accurate,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 사용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지만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프트 바디를 사용한다 그러면 Made of Polygon 라인과 User Accurate Solver를 켜놓고 사용을 합니다. 기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소프트 바디 일반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검정색 짙은 바는 스프링에 관련된 거예요. 아까 소프트 바디를 계산할 때 엣지 방향에 스프링이 있다고 했고요. 대각선 방향에 스프링도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옆 포인트와 그 각도적인 스프링도 있다고 했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세 개가 그 덩어리들이에요. 자, 제일 먼저 여기 하나, 둘, 셋 하고 중간에 라인이 하나 있죠. 이 위에 있는 하나, 둘, 셋은 structure, 엣지에 관련된 스프링을 조정하는 옵션이에요. 엣지. 중간에 두 개짜리 카테고리가 있죠. 라인과 라인 사이에 두 개가 있는데
shear는 대각선 스프링에 관련된 그 강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대각선 스프링. 자, 그 다음에 플렉션은 포인트와 포인트가 이루는 각도적인 거에 대한 강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각도. 자, 그리고 각각 댐핑이 있어요. 이 댐핑들은 댐퍼, 충격을 흡수하는 거. 그게 댐퍼입니다. 쇼거, 자동차 같으면 그런 게 있죠. 그런 걸 댐퍼라고 합니다. 댐퍼. 충격을 흡수해주는 장치. 이 댐퍼가 들어가면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반발력이 줄어들죠. 예를 들면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얘가 심하게 일그러졌다가 다시 복원하는 상태. 일그러지거나 복원할 때 반발력이 줄어들어요. 값이 커질수록. 자, 그리고 엘라스틱 리밋은 뭐냐 하면 이 스프링의 탄성 한계입니다. 엘라스틱. 샴푸 이름도 있죠. 엘라스틴 하세요. 윤기 있는 뭐 그런 거죠. 반지르르한, 부드러운 이런 거죠. 근데 그게 리밋이니까 한계를 뜻하는 거죠. 탄성 한계예요. 탄성 한계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 스프링, 볼펜 안에 보면 스프링이 있죠. 이 스프링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동작시키면 계속 충격 흡수를 해주죠. 눌렀다가 펴졌다가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데 너무 지나치게 잡아당기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못 돌아가죠. 그래서 탄성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보다 커지면 그 스프링 계산이 이제 끊어져서 더 이상 둘과의 관계를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자, shear도 마찬가지인데요. shear는 점과 점의 대각선 방향을 계산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댐핑은 역시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쇼크쇼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플렉션은 점과 점이 이루는 각도적인 계산을 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리고 레스트 랭스라는 것은 모든 스프링이 있는 그 다이나믹에서 중요시 되는 건데요. 레스트 랭스, 편안하게 있을 때의 그 스프링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프링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스프링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스프링. 레스트 랭스를 만약에 크게 하면 평소에 원래 있던 저 폴리곤 모양보다 애가 늘어져 있겠죠. 더 커지겠죠. 작게 하면 줄어들겠죠. 그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세 번째 shape conservation. 이 부분은 모양을 보존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스티프니스. 얼마나 스티프니스. 질긴 정도? 강도랑 비슷한데요. 지금 이 shape conservation은 그 위쪽에 있는 스프링처럼 개별적인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의 폴리곤 기준으로 해서 그 폴리곤의 전체 형태를 얼마나 따르느냐 하는 거예요. 이 값이 작아지면 형태가 무너지고요. 이 값이 커지면 형태가 유지가 됩니다. 자, 볼륨은 역시 최초 이 덩어리의 부피에 관련된 건데요. 최초 덩어리의 부피의 100%를 보존하겠다 하는 건데요. 얘가 50이 되면 원래 형태보다 반으로 줄어들 테고요. 200이나 300이 되면 2배나 3배로 부피가 늘어날 거예요. 볼륨이니까. 그리고 역시 댐핑은 이것을 원래 형태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충격 흡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엘라스틱 리밋, 탄성 한계입니다.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스프링 계산을 이 형태 보존을 하지 못하고 이제 찢어지는 탄성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아래쪽에 있는 프레셔. 이 프레셔는 현재 우리의 이 폴리곤 모델이 내부와 외부를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상자의 안쪽은 내부라고 하고 상자의 바깥쪽을 외부라고 했을 때 그 내부의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값이 커지면 마치 그 풍선으로
풍선에 바람을 부르는 것처럼 팽팽하게 되는 거예요. 값이 작아지면 쭈글쭈글하게 되겠죠. 자, 볼륨 컨설베이션. 볼륨은 부피를 뜻하는 거니까요. 이것의 부피를 얼마나 보존할 건지 하는 거예요. 역시 댐핑은 이 옵션들을, 압력에 관련된 옵션들을 변화를 줄 때, 시뮬레이션을 할 때 얼마나 더 충격 흡수를 해가면서 할 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전체에 보면 맵이라고 있습니다. 맵. 이 맵은 보통 컴퓨터가 어떤 특수한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특수한 기능을 할 때는 보통 컴퓨터는 8비트 이미지 처리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텍스처를 통해서 특수 기능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8비트를 많이 써요. 자, 그런데 8비트만 있는 건 아니고요. 16비트도 있고 32비트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이 특수 기능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처럼 웨이트라는 것은 그 어떤 특정점에 무게를 실어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알파는 투명한 지역과 불투명한 지역 또는 반투명한 지역을 처리하는 거고요. 또는 화이트 맵은 표면을 얼마나 고도를 줘서 돌출시킬 건가 아닌가 이런 걸 정하는 건데요. 이것 이외에도 텍스처의 특수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레이 스케일을 사용합니다. 그레이 스케일, 회색조 이미지. 그래서 단일 채널이에요. RGB가 아니고 그냥 그레이, RGB A라고도 하고요. 또는 RGB K라고도 하고 이 단일 채널 하나를 사용해요. 물론 모든 것이 회색조 이미지만으로 특수 기능을 하는 건 아니에요. 노멀 같은 경우는 RGB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그레이 스케일 하나를 사용해요. 회색조. 왜 흑백이라고 하지 않고 회색조라고 하냐? 흑백은 블랙 앤 화이트예요. 점을 확대해 보면 완전한 블랙이거나 또는 완전한 화이트거나 이게 흑백이고요. 회색조 이미지는 8비트인 경우에 2의 8성, 그래서 256단계, 그래서 0에서 255까지 밝고 어둠의 정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라디언트가 나오겠죠. 점점 밝아져서 하얘지는. 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저장하는데 가장 어두울 때와 가장 밝을 때 이 단계를 256단계로 표현한 게 8비트 이미지예요. 8비트 그레이스케일. 16비트는 2의 16성이죠. 2의 16성. 그래서 65,536단계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0에서 65,535까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뭐를? 블랙에서 화이트까지의 단계를 대략 65,000단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32비트는 당연히 2의 32성이죠. 근데 이건 잘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미지가 크고 용량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좀 특수하게 쓴다고 해도 한 16비트 정도를 쓰고요. 일반적인 우리의 작업에서는 보통은 8비트를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처의 어떤 그 명암을 이용해서
자, 블랙은 컴퓨터에서 없다는 뜻이에요. 블랙은 없다. 0과 똑같은 거죠. 화이트는 컴퓨터에서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 0.5는 중간이죠. 그레이죠, 그레이. 그래서 이 밝고 어두운 정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 웨이트 값을 줬어요. 그러면 화이트 부분에 있는 웨이트는 어떤 변화에 따라서 100% 따라다니는 거예요. 화이트는. 중간에 회색은 외부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50%를 따라다니는 거고요. 블랙은 외부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웨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 보통 뭐 벌텍스 웨이터, 애니메이션 할 때도 많이 쓰고요. 어떤 형태 변형할 때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알파는 알파 채널의 화이트 부분은 그 그림의 그 부분을 완전 불투명하게 해주고요. 알파 채널의 블랙 부분은 블랙은 없다라 그랬죠. 그 그림을 투명하게 해서 없애줘요. 당연히 회색은 그 그림을 반투명하게 보여주죠. 자, 하이트 맵으로 이걸 사용할 때는 어떤 평면을 고도를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요. 맵에 따라서 이렇게 가장 높은 고도일 때가 화이트고요. 가장 낮은 고도일 때가 블랙이에요. 이 중간은 당연히 그레이들이겠죠.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맵이라고 붙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은 그레이스케일 8비트를 이용하지만 우리가 컬러를 집어넣어도 컬러라는 것은 RGB를 집어넣어도 컴퓨터가 거기서 루미넌스 명도값만 읽어내서 다시 그레이스케일로 내부적으로 변환한 다음에 처리를 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복잡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변수들을 파라미터들을 만져가면서 시각적으로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